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131번째 이야기 조명론 14번째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론 14번째 내용은 현대 철학에서의 빛과 그 다음 일지사상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철학에서의 빛이 다양함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있어서 이 빛에 관한, 철학을 한번 살펴봤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 개괄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고 일지사상과의 연관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거는 빛은 존재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리히퉁이라고 해서 광명 공간이라고 해서 빈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에게 빛은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존재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틈과, 그러니까 이게 존재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틈이라는 것은 틈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존재가 빛으로 자신을 드러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틈을 환히 밝혀주는 그 빈 공터, 그 공터를 우리는 숲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숲터를 또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리히퉁에서 숲의 빈터, 광명 공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히퉁처럼 빛은 사물을 비추는 에너지가 아니라 이 배경으로 이제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가 나타날 공간을 열어주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배경을 만들어준 것이다. 여기서 빛은 주체가 생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가 스스로를 열어 보이는 사건이다. 자기 자신을 열어 보여서 많은 만물들이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해준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 열림을 받아들이는 존재죠. 그 빛 안으로 내가 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대답하는 존재, 리우퉁 빛에 대한 대답하는 존재 또는 던져진 존재, 그래서 이것을 현존재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메를리 퐁트예요. 메를리 퐁트는 빛은 가시성, 원래 가시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 거리,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시성 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의 영역, 능력 뭐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메를리 퐁트는 이 가시성이라는 걸 뭐로 얘기를 하냐면 세계와 신체, 주체와 개체. 즉 우리는 신체이자 주체인 신체를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이 세계와 또는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 서로 얽혀 드러나는 존재 방식을 가시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성으로 지각과 신체를 연결을 하는데 그것을 관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관계하는 매질, 그 관계하는 매질로서 우리는 빛을 보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빛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환하게 나타나죠. 환하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내 신체와 다른 거, 그 다음에 나와 타자와 있어서의 관계를 맺게끔 만들어 줍니다라는 게 빛이에요, 빛.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매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메릴로 퐁트에게 빛은 단순한 광선이나 시각적 자극이 아니라 세계가 신체를 통해 느껴지도록 하는 접촉의 감각적 매질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접촉의 감각적 매질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빛은 사물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사물, 즉 타자 사이에 있어서의 관계를 직조한다는 건 직접 얽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조하는 촉각적 현상의 필드입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럼 관계를 직조한다는 얘기는 분리된 것들이 직조는 서로 얽혀 하나의 의미를 갖는 것. 그래서 세계 존재를 이루는 방식을 우리는
내 몸과 사물 사이의 관계를 직조한다라고 이렇게 메를로퐁티는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메를로퐁티에 있어서 빛은 눈을 위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맺는 접촉을 갖게 하는 그러한 교차점이 되죠. 따라서 이거는 우리에 있어서의 그냥 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 몸과 사물 사이에 이 관계를 맺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교차점 그러는데, 이걸 쉽게 생각하면 나와 상대와에 있어서의 뭐죠? 관계를 맺는 건 부대낌이에요. 부대끼면서 살아갑니다. 이 얘기 하잖아요. 부대낌이에요. 그래서 세계와 신체가 서로를 접촉하는 장을 우리는 빛의 개념으로 메를로퐁티는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릭 마룡이에요. 마룡에 있어서 이 빛은 과인 형상과 초월적 현전이에요. 과인 형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빛은 제한적이에요. 왜? 오감에 의해서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부분만으로 우리는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빛은 나의 그 제한을 넘어선 범위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과인 형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인 현상. 그리고서 이 과인 현상이라는 거는 곧 나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초월적 현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식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을 초월적 현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전으로 주어집니다. 이 얘기는 마치 플로티누스가 신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충만함이 흘러 우리는 만물을 생성했습니다. 그러죠? 그때 우리는 충만함으로 흘러 넘치는 현전, 이게 뭐예요? 인식의 한계를 넘는 현전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마룡은 빛을 주어짐이 넘쳐 흐르는 현상, 즉 주어짐이 넘쳐 흐르는 이러한 표현을 썼다는 것은 플로티누스의 이 충만함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썼다는 거예요. 이러한 충만한 현상은 적당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과잉의 현상으로 본다. 따라서 빛은 객체를 정확히 규정하는 투사나 구조가 아니라 현상 스스로, 이 현상 스스로는 누가 존재 혹은 빛이 나에게 자신을 넘치도록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빛은 대상이 나에게 주어지는 압도적 현전성이며, 그러니까 빛은 빛이 나에게 주어지는 압도적 현전성이며 비춰지는 것이며, 나는 이 과잉 앞에서 판단하기보다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러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이 빛 앞에서 항상 비춰지고 호출되는 존재가 됩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나는 그 빛 앞에서는 항상 비춰지고 호출되는 거죠. 이러한 형태에 있어서의 마룡은 빛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어짐이 넘쳐 흐르는 현상으로서의 과인 형상과 그 다음에 우리한테 압도적으로 보여주는 있는 현전성의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길베르트 시몽동이에요. 빛은 정보 에너지의 위상적 구조입니다. 위상적이라는 거는 계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길베르트 시몽동에게 빛은 생명과 기술이 형성해서 생명과 기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정보가 흐르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구조입니다. 생명과 기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정보가 흐르는 가장 기본적 에너지 구조를 길베르트 시몽동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빛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빛은 단순히 감각의 대상이 아니라 뭐죠? 뭔가를 만들어지기 위한 형태가 발생하고, 즉 형성화하고 개체가 개체화되는 위상적. 이 개체가 개체화된다는 게 모두 동일한 개체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그 개체가
인간도 되고, 아니면 동물도 되고, 벌레도 되고, 나무도 되고, 뭐, 이 등등의 그 개체화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위상적 과정의 매질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빛에 의해서 우리는 생성되는 모든 것들이 위상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빛은 생명, 기계, 물질의 변환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에너지의 장이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변환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장이며, 정보 에너지 장이며, 세계는 이러한 위상적 장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됩니다. 하니까, 이 위상적 장에서 재구성된다는 거는 우리는 생명기계 물질의 변환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였어요? 빛이었죠. 그 빛은 어떤 것을 만들어지게 하는데 그 만들어지는 것들이 최초에는 부정합한 거였어요. 그 부정합한 것이 빛으로 인해서의 변이가 돼서 이 변이로 인해서 어떤 것이 생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생성된 것들이 재구성이 되면은 하나의 개체화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 개체화가 변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개체화란 곧 빛이 물질과 세계를 끊임없이 조율하며 만들어내는 생성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심홍동에 있어서는 개체화를 되는 과정에서 빛이 뭐를 해요? 물질과 세계를 끊임없이 조율을 한다는 얘기는 얘가 변환의 과정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조율된 결과물을 가지고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이것이 끊임없는 생성의 과정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지금 심홍동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비춰지는 빛에 의해서 지금도 뭔가 꾸준하게 재구성되면서 만들어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레주예요. 들레주는 빛은 강도와 차이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강도와 차이의 흐름이라는 거는 빛은 세기, 강도라는 건 세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들레주에게 빛은 인식의 수단이나 투영된 형태가 아니라 강도의 스펙트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의 스펙트럼이니까 빛의 세기에 따라서 얘가 드러나는 결정체가 틀려진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색, 빛, 감각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것은 모두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차이의 강도 변화이며 빛은 세계가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흐름, 리듬, 차이의 장으로서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빛은 존재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강도적 차이들의 운동으로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 자체의 강도적 차이는 다양한 것들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빛의 세기와 그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존재 자체의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미셀 푸코는 좀 특이하다고 그랬어요. 빛을 감시라는 개념에 있어서의 권력에 작동하는 가시성으로 보고 있어요. 이때의 가시성이라는 것은 권력이 드러내주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데 권력이 어떻게 드러내요? 감시하는 체계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코에게 빛은 중립적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 권력이 작동하는 가시성이기 때문에 권력의 편에 선 것이 빛이라는 거죠. 그때 드러난 거는 어떤 거예요? 중립이 아니라 감시니까 내용이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보이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 그건 누가 결정해요? 권력자 기득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기득권이 뭐냐면 권력과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권력과 지식인.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사는 공동체에 있어서의 그 권력이 바람직한 권력이면서 지식인들이
정당한 지식의 표현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돼요. 맨 이상한 그 지식인이라고 그래갖고 맨 이상한 논리를,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서 일반인들한테 적용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자기들을 위한 권력만 행사를 한다면은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결국 그 길은 뭐예요? 독재로 가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빛은 진실의 계시라기보다 이게 뭐죠? 진실의 계시라는 거는 발음의 현현이죠. 근데 발음의 현현이 아니라 감시, 통제, 분류의 체계가 작동하는 시선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감시, 통제, 분류의 체계는 누가 결정해요? 그거는 권력, 지식의 장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러한 조건은 지도자의 선택에 따라 보여지는 것이 선택적으로 달라지겠죠. 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사례가 뭐냐면은, 예, 벤담이 얘기한 파놉티콘이에요. 이 파놉티콘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교도소예요. 교도소 감시탑에서 그 교도소 안에 그 죄수들이 있는 그곳을 빛으로 인해서 계속 비추면서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 사례로 빛을 쏘아 감시한다는 것은 보임의 질서를 조종하는 권력의 배치입니다. 따라서 빛은 항상 누구를 드러나게 하고 무엇을 은폐하는가에 정치적 문제와 얽힙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셀 푸코에 의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권력자나 이 못된 지식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익과 기득권을 존치시키는 그 위주로 국민들한테 그 자신의 이러한 그 권력을 이용한 감시 체계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장르 낭시예요. 낭시는 빛은 세계 관계성의 매체입니다. 이때 세계 관계성의 매체라는 것은 공현전성이라고 하는데 공이라는 건 하나의 공간 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간 틈을 활용한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는 환한 곳에 있어서의 각각의 개체가 있으면 그 개체 사이에 있어서는 우리는 공간이 있죠. 근데 그 공간은 뭐로 메꿔져요? 관계로 메꿔진다는 거예요. 관계,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관계로 메꿔지는 것을 우리는 불교에서 공이라고 하고 힌두교에 있어서는 인드라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모든 개체가 그물 코의 모양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 연결된 실타래들을 우리는 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시에게 빛은 존재 자체가 서로함이라는 거는 서로함으로 펼쳐지는 관계적 공간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함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서로 나와 타자와의 사이에 있어서의 관계 맺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존재를 개별적 실체가 아니라 서로를 통해 존재하는 공존의 관계에 있어서의 존재하는 존재들, 즉 상호 관계적 존재로 보고 있다. 따라서 빛은 그 공간 사이를 열어주는 공의 매질이며 공의 매질이라는 얘기는 그 빈틈을 메꿔주는 그러한 매질이며 이 매질 사이에 있어서의 서러운 각각의 이제 개체들 간에 있어서의 이 관계로 드러나는 게 우리는 공현전성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들은 단독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해 서로를 향해 열릴 때라는 거는 내가 상대에게 있어서의 반응을 해주는 거. 그 반응을 해주는 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뭐라고 표현하면 사랑하는 사람 얘기하면 뭐예요? 나의 주체와 내가 같이 사랑이라는 공간을 메꿔가는 그 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타자와 사랑이라는 공간을 이끌어가는 거, 그걸 공이라고 각각의 모습을 현존성으로 그 사이에 드러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호 관계적 존재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따라서 상호 관계로 빛 속에서 현존합니다. 라고 해서 빛은 뭐죠? 공현존성의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세계가 관계성으로 이루어진 열린 장소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매체입니다. 이때 열린 장소라는 건 뭐냐? 빛이 비춰지는 그러한 공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마리옹에 있어서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저기 하이데거에 있어서는 배경으로 했지만 여기에서는 과인 형상과 초월적 현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스 요나스를 볼까요? 한스 요나스는 빛은 생명체의 목적성을 가지게 하는 조건이에요. 자, 빛은 생명체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 목적성이라는 거는, 네, 우리 인간으로서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자기의, 목적성이라는 건 자기 실현을 통한 완성의 다다름이에요. 완성의 다다름. 이 얘기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에 의하면은 뭐예요? 형상을 이루는 것. 형상. 우리한테는 내재된 형상이 있습니다. 이 형상을 우리는 동양에서 뭐라고 해요? 성이라고 합니다. 이러잖아요. 이 본성의 모습을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에 있어서는 형상 그러잖아요. 그 형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뭐가요? 빛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나스는 생명을 스스로 목적을 세우고 라는 얘기는 목적은 누가 세워요? 애당초 우리는 태어날 때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예요? 플라톤에 의하면 우리는 망각을 했습니다. 그 망각을 한 거를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표현 자체는 지금 뭐냐면 내 스스로의 나의 본래의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칼빈에 의하면 소명의식하는 거예요. 소명. 따라서 소명을 알고 이를 향해 나가는 목적론적 존재로 봅니다. 따라서 이 목적성의 배후에는 생명의 세계를 지향적으로 인지하는 조건, 즉 생명의 세계를 지향적으로 인지하는 조건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들이 자기의 완성을 지향하는 인지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여기에서는 스스로 목적을 세운다고 그랬죠. 이것을 소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소명이 뭐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빨리 찾으라는 거지. 그래서 그가 중요하게 본 것이 바로 과학적 지각입니다. 예. 과학적 지각이라는 거는 보세요. 빛을 통한 세계의 거리, 정보 획득 능력입니다. 그랬어요. 빛을 통한 세계의 거리, 정보 획득 능력. 세계라는 거는 나와 세계와의 관계여서 이때의 세계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타자라고 명명해 갖고 쳐다보면 오히려 쉬워요. 그래서 과학적 지각이라는 거는 빛을 통한 타자와의 거리 정보 획득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빛은 생명체가 환경, 즉 이 타자들과 함께 어울려지는 그 공간을 거리 두고 파악하게 해주며 이는 생명체가 행동의 방향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행동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은 지향성인데 그 지향성은 뭐를 지향을 한다고 그랬어요? 목적을 지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명을 따르고 생존 목적을 세울 수 있는 전제, 이 생존 목적을 세울 수 있는 전제, 이게 생명체의 목적성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말을 지금 어렵게 표현해서 그러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네 목적 뭐니? 나는 뭐가 되고 싶어? 그거 얘기하는 거. 그러므로 요나스에게 빛은 생명 목적성, 스스로의 유지, 형성, 정결을 내재적으로 방향성으로 갖는 성질인데 이걸 소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거의 기초적 생물학적 조건이 되는 게 곧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레온캐스요. 레온캐스는 지각, 이성, 도덕적 분별의 가능성을 여는 상징적 원리를 주로 얘기를 해요. 따라서 여기서 지각, 이성, 도덕적 분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우리의 실천의 요소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레온코스는 인간의 존엄을 인간의 존엄성을 굉장히 높 그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레온캐스는 인간의 세계를 알아보고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가를 수 있게 만드는 공통의 근원 구조. 이것은 정견의 입장을 갖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온캐스에게 이러한 빛은 세계의 질서와 식별 가능성을 부여하는 최초의 조건이며 근원적인 조건이 된다는 거죠. 이때 최초의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질서와 식별 가능성을 부여하는 최초의 조건이라는 건 분별지를 주는 형태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때의 빛은 비춰짐으로 밝은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이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되죠. 그래서 최초의 조건이며 의미가 드러나는 토대입니다 해서 배경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온캐스는 창세기 1장의 빛이 있으라를 자연과 인간 세계에서 혼돈을 구분하고 정돈하게 하는 근본적인 분기점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는 빛에 의해서 우리는 기준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빛은 인간의 세계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지각, 이성, 도덕적 분별의 가능성을 여는 상징적 원리입니다. 이걸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면 정견을 가지게 하는 거군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정견의 입장을 갖도록 하는 것이자 세계의 질서와 목적을 볼 수 있도록 만들며 이 얘기는 세계의 질서와 목적을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세계의 질서와 목적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뭐냐면 자리이타예요. 나도 이렇고 상대도 이런 형태로 나간다는 게 우리의 타자와의 질서와 목적을 함께 이뤄내는 길이에요. 따라서 존재의 의미를 읽어내는 능력을 활성화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빛의 역할이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캐스에게 빛은 세계의 구조를 드러내고 인간에게 올바른 삶의 길을 알아볼 수 있는 인식의 장을 열어주는 창조적 계시로 나타난다. 창조적 계시로 나타나니까 그게 뭐죠?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이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준을 갖게 되고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 기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세계의 구조를 드러내고 인간에게 이 구조 속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가지 보여주는 그러한 인식의 장을 열어주는 창조적 계시로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위에 9명의 철학가는 빛은 드러남의 양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들이 보는 빛은 현대 철학에서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층위의 드러남을 구성을 해요. 여기서 보면 철학자 하이데거, 메를로, 퐁티, 마룡, 시몽동, 들레즈, 푸코, 낭시, 요나스, 레온캐스. 여기에서의 주제는 뭐예요? 빛은 무엇인가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 빛이 드러나는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이데거부터 살펴볼까요? 하이데거는 존재의 계시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배경으로서 얘를 열어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드러나는 방식은 존재가 열림을 통해 현존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메를러 퐁티는 지각과 신체의 매질이에요. 따라서 이걸 뭐예요? 접촉과 관계로 이걸 이끌고 가죠. 따라서 몸과 세계의 접촉이 빛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마리옹요. 마리옹은 과잉 현상으로 일어나는 현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죠? 현상 스스로가 넘치도록 주어집니다. 이때 현상 스스로가 넘쳐지도록 주어지는 게 빛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심홍동은 정보 에너지의 구조예요. 빛은 정보 에너지를 각각에 있어서의 이 빛의 세기와 차이로 인해서 이 정보 에너지의 구조가 이 흐름의 결과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고 그랬어요. 따라서 이 정보 에너지의 구조는 개체화 과정에서 형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생성되는데 각각의 만물이 어때요? 정보 에너지의 구조의 이 형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얘기죠. 들레즈는 그것을 빛의 세계의 흐름으로 보고 세계는 차이의 변종으로 드러납니다. 라는데 이 차이는 뭐죠? 빛의 세계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푸코는 가시성의 권력장치 그랬어요. 가시성이라는 건 감시죠. 우리는 가시성이라는 거는 보이는 형태의 것인데 이때의 푸코는 뭐예요? 권력자들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는 뭐예요? 감시의 빛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면 이미 권력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낭시는 세계 관계성의 매체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존재들은 서로 존재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는 뭐예요? 낭시의 입장에서 빛을 바라봤다는 거지. 그 다음에 요나스는 목적성의 생물학적 조건 그랬어요. 빛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비춰졌을 때 그 빛은 어떤 현상을 만드는데 그 현상에 드러난 그 생성된 것들은 각각에 있어서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생물학적 조건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얘기를 했고 따라서 생명은 빛을 통해 목적을 지향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레온 캐스는 존재의 근원적 조건, 인식, 계시의 장.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의 근원적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열어준 걸 빛이라고 그랬고 이때 드러나는 방식은 자연에서 스스로 현시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자기 스스로 드러날 수 있는 형태로 빛을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빛이 현대 철학에서 위와 같은 서로 다른 층의 드러남의 빛은 플로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에서 보았던 완전하고 절대적인 가치, 즉 진리를 지닌 근원적 원리로서의 빛이 아닌 조건, 관계, 질서, 목적, 판단의 기준 등이 다양한 각자의 시각으로 보고 있죠. 이는 전통적인 그 무엇이라는 절대적인 개념을 지니는 빛의 의미를 어디에서요? 우리의 살고 있는 이 현상계, 유형계에서 드러나는 빛의 다양한 기능적 의미에 초점을 맞춘 모습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대 철학자들의 빛의 얘기를 우리는 빛의 드러남을 일지사상과 연결하여 비교될 때 다음과 같이 개괄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일지사상에 있어서의 선험적 오항 구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험적 오항 구조라는 거는 우리가 혼돈에서 빛이 드러나서 멈춤에 이르는 그 과정을 우리는 선험적 오항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광, 명, 리, 성, 지예요. 그래서 광은 빛이고 명은 밝음이고 이는 이치, 원리, 그 다음에 법칙, 질서 뭐 이런 것이고 성은 본성, 각자의 소명이죠. 지는 멈춤해서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지혜의 발현이 나와요. 이 지혜의 발현 여기에서부터 다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실천적 오황 구조예요. 실천적 오황 구조에는 우리가 공동체 중심의 윤리적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 입장이 있는데 그 개별적 입장은 존재론적인 입장의 얘기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오황 구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지금
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철학사에서 보면은 우리는 형이상학과 그다음에 현상에 있어서의 실천적인 철학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각각 많이 분리가 되었고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일지사상에서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져요. 연속성. 그래서 형이상학과 그다음에 형이상학으로 인해서 선험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쭉 연속성을 지닌 그러한 철학적인 구조가 일지사상이에요. 자, 일지사상에 있어서 이 선험적인 것을 우리는 선험적 오한 구조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선험적 오한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나가는 게 실천적 오한 구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실천적 오한 구조에는 공동체와 개인의 입장 차이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현대 철학자들의 빛에 드러남을 일지사상과 연결을 한 내용, 개괄적인 면을 살펴보면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 빛은, 광은 계시현존의 조건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빛에 있었다는 얘기는 이 광의 얘기예요. 따라서 하이데거와 낭시는 빛이 이 세상을 열어준 그런 형태로 보고 있는 거고, 명은 밝음인데, 이거는 우리가 빛이 우리한테 열어줌으로 인해서 드러난 그 밝음 상태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분별하는 게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지각관계의 밝힘이 드러나요. 그게 퐁티, 마룡, 레옹케스 세 사람의 입장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는 원리, 법칙, 질서, 이치, 규칙 이런 건데,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정보 형태의 질서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심흥동하고 들레즈의 빛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은 우리의 본성, 그리고 각자 소명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 실현, 자기 완성으로 되는 거. 이거는 존재의 고유성의 의미를 얘기해서 요나스의 목적성과 일치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멈춤이라는 이 멈춤으로 인해서 뭐가 나와요? 지혜가 발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혜가 발현이 되면 뭐가 이루어져요? 정견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이거는 드러난 것 위에서 판단 절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푸코의 가시성의 비판, 이러한 쪽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철학의 빛과 일지 사상에서 현대 철학의 빛 9가지와 일지 사상의 선험적 오황, 광명, 이성질을 동일한 철학적 기준 아래 비교하여 살펴볼 때 각 사상의 드러남의 구조, 현상, 존재, 관계, 목적 등에 따라 공통점,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치사상의 기본 구조는 지금 우리는 선험적 우한 구조로 일단 된다고 그랬어요. 이때 선험적 우한 구조는 이게 지금 선험적 우한 구조죠. 선험적 우한 구조 이렇게 돼요. 선험적 우한 구조인데 이 광은 존재가 최초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계시의 장이에요. 따라서 천지창조,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라는 의미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명은 드러난 것의 관계 의미가 분명해지는 밝음의 층이죠. 따라서 다양한 생산과 생성물과의 다른 관계가 살필 수 있는 데가 명예예요. 따라서 이건 대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명명덕이라고 그랬잖아요. 명명덕 해갖고 밝은 덕, 우리한테 내재된 덕을 밝히는 거 이렇게 됐다고요. 그리고 리는 원리, 법칙, 질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드러난 세계의 구조, 법칙 형태의 원리입니다. 드러난 세계라는 것은 만물이 형성이 된 그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관계 설정, 즉 발음에 근거한 관계를 구현하는 게 그게 리예요. 이 드러난 세계의 구조, 법칙, 형태의 원리, 질서의 모습이니까 이걸 우리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을 때 제가
불교의 공이나 힌두교의 인드라망의 모습을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은 존재마다의 고유한 성질과 목적성이 있죠. 그래서 개체들이 자기 실현, 즉 자기 완성을 해서 소명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는 동양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 자기 완성이라는 거는 성인이 되거나 군자가 돼야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했었죠. 플라톤에 의하면 그건 철학자였어요. 철학자. 자, 그 다음 지는 드러남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행위 절제 판단이죠. 그래서 생각의 끝에 다다란 후 드러나는 정견의 구현을 우리는 지래요. 이때 지라는 거는 일지의 지죠. 그래서 이 구조는 보세요. 여기 드러남이죠. 광. 그 다음에 의미가 돼요. 이게 명. 그 다음에 질서화가 돼요. 이게 리. 본성화가 돼요. 이게 성. 그 다음에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힘이 주어져요. 어디서? 지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적, 현상학적, 형이상학적 전개를 이 선엄적 오왕 구조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현대 철학 구인과 일지사상의 공통점을 볼까요? 모두 빛을 단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드러남의 조건으로 본다고 그랬죠. 계시로. 이때의 계시로 봤을 때 하이데거의 계시, 광이라는 건 계시 펑트의 매질. 이 매질이라는 건 지각이 발생하는 존재론적 환경이에요. 마룡의 과잉, 주체의 구성 능력을 초과하는 모든 현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시의 세계 사이, 이때는 존재들이 서로에 대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비워주며 함께 있음의 방식으로 공존을 구성하는 간극해갖고 공현존성의 얘기를 했었고, 요나스는 목적성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실현, 자기 완성을 얘기했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 빛을 어때요? 존재, 현상, 세계, 유형계가 드러나는 장으로 해석을 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에서 말한 이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뭐예요? 빛의 열림이에요. 빛의 계시. 그래서 일지사상의 광 역시 존재가 출현하는 바탕, 배경이므로 기본적 관점이 드러남의 현현으로 표시될 수 있다. 그게 계시됨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이 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얘기한 게 광을 얘기한 거예요, 광. 이제는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에서 드러났죠? 드러나는 명인데, 이 명은 항상 관계적입니다. 그랬어요. 펑트는 신체 세계 관계, 낭시는 존재들 사이의 공간, 틈에 있어갖고 서로 공현전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토커는 권력의 가시성에 없고 감시를 통해서 그 조직과 구조를 운영을 한다는 거고 그랬고, 그 다음에 길베르트 시몽동은 정보의 장이 정보의 양에 따라 개체화 과정을 드러나는데 그때의 개체들이 이 차이에 따라서 틀리다고 그랬죠.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일지사상의 명 또한 사물, 주체, 세계가 서로 바르게 관계 지어질 때 나타나는 상호 유의적 관계의 밝음이므로 철학자들의 관계론적 빛의 이해와 구조적으로 일치합니다. 라고 이렇게 명의 입장에서 이들 철학자의 입장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성의 입장을 볼까요? 리의 입장을 볼까요? 광명 했으니까 이제 그 리의 입장이죠. 리라는 거는 원리, 질서,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드러나면 항상 관계적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밝음에 있어서의 모두 연관의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는 존재의 고유성, 구조와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길베르트 시몽동의 위상적 구조라는 거는 층계를 잇는 원리가 있고, 들레즈의 강도적 차이는 그 강도에 따른 만물의 구성체가 틀려진다는 거고, 푸코의 가시성의 장치는 빛이 단순히 비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남의 위계를 지닌 질서 양식을 보여준다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여기에서의 일지사상의 리의 모습은 우리가 이게 참된 이치 그러면 이게 진리죠. 진리라는 건 뭐예요?
바른 원리라는 거예요. 바른 원리, 바른 질서, 이런 거. 따라서 이치와 조리로서의 이 개념이 되는데, 이때 이 구조법칙, 즉, 구조법칙이라는 거는 법칙과 질서를 얘기할 수 있죠. 법칙과 질서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뭐였어요? 리였다. 따라서 이 리는 바른 질서의 모습을 우리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서 위치를 할 수 있는 정의의 개념도 줘서 전체의 흐름에 있어서는 뭐를 형성을 해요? 조화를 형성하게 하는 그 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드러남을 통해 존재의 고유성이 나타납니다. 이 고유성이라는 건 본성이죠. 본성이기 때문에 이때 이거 성은 자기 실현 자아 완성으로 우리는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철학자들 중에 요나스의 목적성, 형상의 완성은 소명의 이름이죠. 들레즈의 차이, 이거 존재 자체가 만들어지는 근원적 원리로서 존재를 가능해 하는 근원적인 운동이 이 차이로 인해서 드러난다라는 거고, 마룡에 있어서는 과잉, 과잉이라는 거는 의식의 포착 능력을 질적으로 초과하는 현상을 우리한테 주어서 우리가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그러한 것을 얘기를 했고, 하이데거의 존재의 부름 그랬어요. 이 얘기는 존재가 인간을 향해 나아오고 인간이 그 요청에 응답함으로써 존재와의 근원적 관계가 회복되는 계시적 계시의 사건입니다. 라는 얘기는 뭐죠?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빛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주어짐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 속에서 존재가 자신만의 고유성을 드러낸다고 보는 이러한 부분은 일지사상의 성 역시 존재가 자기의 고유한 성향, 목적, 본성을 드러내는 단계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게 지혜요, 멈춤. 이게 멈춤으로 인해서 드러난 게 뭐였냐면, 우리는 정견의 입장이었어요. 따라서 드러나면 실천 판단 행위로 귀결이 됩니다. 라고 하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면서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푸코의 권력 비판, 하이데거의 응답하는 인간, 요나스의 책임윤리 등은 빛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윤리적 실제까지 도달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지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일지사상의 지가 역할을 명확히 담당한다라는 얘기는 일지상태가 멈춤이죠. 이 멈춤에서는 발현된 지혜가 있어요. 이 발현된 지혜에서 정경이 드러나는데, 이 정경이 드러난 삶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발음의 실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철학과 일지사상의 차이점은, 현대 철학자들은 대부분 한 층위만 강조하지만 일지사상은 통합적인 형태를 얘기하죠. 전체 과정을 한 체계로 통합합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자의 입장과 일지사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위에서는 우황 구조에 따른 각각의 철학자들이 주된 내용이 어떤가와 대비됩니다를 살펴봤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는 이 철학자들과 일지사상이 어떻게 대비되는가를 그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하이데거는 계시, 리, 휴통만을 강조하고 이후 빛 이후의 구조, 성지, 실천까지는 전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지사상은 계시 이후에 명리, 성지라는 전체적 전개 구조를 제공하죠. 우황의 구조를 제시한다. 메를로 퐁티는 빛을 지각적 신체적 매질로만, 우리한테 이러한 것의 관계적 매질로만, 바탕으로만 이해했는데, 존재론 형이사학 윤리적 측면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지사상은 명단계만이 아니라 리성지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통합적인 이론이다. 그 다음에 마리온 같은 경우에는 빛을 과잉 형성으로 보며 충만함이 넘친 거죠. 받아들여온 주체로서 강조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이 아니라 우리는 수동적 존재로서의 받아들여짐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됐었는데 일지사상은 뭐예요? 과잉의 밝음을 넘어 구조와 고유성 그리고 실천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마룡은 수용적 현상학이라면 일지사상은 뭐예요? 전개 구조를 갖춘 통합현상론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길베르트 시몽농, 길베르트 시몽농은 빛을 객체와 정보의 위상구조로 봤어요. 이 얘기는 질서로서의 이해 차원과 가장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의 본성이나 실천은 다루지 않고 주로 이해의 모습을 다뤘다. 그러나 일지사상은 미성지로 이어지는 후속 단계가 존재하죠. 따라서 통합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철학적 이론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들레즈 입장을 볼까요? 들레즈는 빛의 관점은 강도 차이의 흐름에 집중을 해요. 이 얘기는 형식이나 목적, 그 다음에 실천적 윤리로 이어지는 단계가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흐름만 얘기를 하니 일지사상은 강도적 차이를 광명리로 정연하고 이후 성지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훨씬 구조적이면서 통합적인 이론이다. 그 다음 이제 푸코요. 푸코의 빛은 가시성의 권력 장치라고 그랬어요. 감시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건데 이때 일지사상은 빛이 권력화가 될 수 있지만 마지막 단계 지에서는 뭐예요? 올바른 판단, 절제, 도덕적 방향을 세우도록 하죠. 따라서 푸코는 비판적 분석에서 머물지만 일지사상은 뭐예요? 윤리적 귀결을 포함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낭시 입장에서는 낭시는 빛의 존재들의 관계적 간극, 공연전성을 드러내는 매질로 설명을 했었어요. 이는 일지의 광에서 명단계와 매우 흡사를 해요. 그러나 낭시는 고유성이나 멈춤, 윤리적 실천 단계로 전개하는 건 그리 미약했어요. 반면에 일지사상은 어때요? 관계적 공간에서 본성, 의미, 행위까지 실천적으로 윤리 영역까지 확장이 되는 실천학이죠. 그 다음 한스 요나스. 요나스는 빛의 생명체의 지향성, 즉 생명의 본래적 성질을 찾아 나섰는데 그 나섬의 결과는 뭐죠? 완전성이죠. 그 얘기는 자기완성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목적성에 따른 자기 보존이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보는 그 빛을 우리의 생명체의 지향성의 조건으로 보는 것은 일제의 성에 가깝죠. 그러나 요나스는 이게 광이에요. 이게 명이고, 이게 리고, 이게 우리가 윤리적 실천, 그러니까 이게 지잖아요. 이러한 전체 구조를 만들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지금 이 지향성의 목적성의 조건으로 본다라는 거는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성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의 의미로 본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일지사상은 목적성 이후 지혜의 윤리적 정립을 필수로 보죠. 이때 윤리적 정립을 필수로 보는 거는 이거예요. 지행합일과 지덕일치. 지덕일치는 소크라테스고 지행합일은 왕수인의 견해입니다. 그 다음 9번째 레옹캐스에게 빛은 생명과 세계의 형태 질서를 얘기를 해요. 생명과 세계의 형태 질서를 드러내는 자연적 원리입니다. 이때의 자연적 원리라는 거는 우리가 발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형태의 드러남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의 자연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가 스스로 모습을 나타내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나타내죠. 반면 일지사상에서 빛은 광명 미성지의 오황의 이 5개 단계를 거쳐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발음으로 나아가는 구조적 원리로 선언적과 실천적인 그 형태가 발음으로 맺어지는 관계로 드러나잖아요. 이러한 두 관점 모두 빛을 단순한 감각적 현상보다는 더 깊은 존재의 드러남으로 보지만 이 얘기는 선언적인 게 우리한테 현 사회에서의 실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이긴 보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캐스는 혁명의 현상학을 중심으로 일지사상의 형용사학과 윤리학을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스의 빛은 자연의 표면에서 의미가 드러나는 과정을 강조했고, 일지사상의 빛은 궁극의 하나와 멈춤의 정의성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사상은 모두 빛을 진리의 드러남으로 보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각 해석의 초점으로 보면 캐스는 생명과 형태, 일지사상은 우주적 발음, 여기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현대 철학자들과 일지사상 모두는 빛을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드러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존재세계 주체의 드러남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공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철학자들 중 하이데거는 계시, 퐁테는 지각, 마리옹 과잉, 시몽동은 구조, 들레즈는 강도, 포코는 가시성, 낭시는 사이, 요나스는 목적성, 캐스는 현현 등의 특정 국면만 강조해 설명하고 있었지만 일지사상은 빛의 드러남을 광명리성제의 선험적 오황구조로 체계화한 통합적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명리성지라는 거는 우리에 있어서의 형이상하게 절대자에서부터 우리의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그 입장까지의 흐름을 선언적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드러남을 표시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